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냐고요? 저는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꿉니다. 평생 중소기업만 다니던 제 통장에 찍혔던 10억이라는 숫자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들. 새벽에 홀로 울며 사채 이자를 계산하던 순간들. 아내 몰래 대부업체를 찾아다니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던 그 순간까지. 올해 75이 된 김정우입니다. 30년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았고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게 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수원역 근처 작은 월세방에서 매일 밤 지나간 시간들을 후회하며 잠들게 되었을까요? 그건 아마도 돈이 보여준 달콤한 환상 때문이었을 겁니다. 코인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이어진 그 짧지만 강렬했던 돈의 맛.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처절한 몰락의 순간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어떻게 욕심의 늪에 빠져들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대박을 꿈꾸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이 후회를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950년대 말 서울 창신동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말 서울 창신동. 지금은 재개발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우리 집은 낮은 언덕배기에 있었는데 마당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콩씨가 익어 뚝뚝 떨어졌죠. 어머니는 그걸 주워서 감식초를 담그셨는데 지금도 그 새콤달콤한 맛이 혀끝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동대문 근처에서 작은 양복점을 하셨습니다. 정호 양복점이란 간판은 늘 비가 새서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매일 아침 그 간판을 정성스레 닦으셨죠. 70년대 초반 수입 양복이 귀하던 시절이라 장사가 제법 잘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맞춤 양복이 지금의 명품 같은 거였습니다. 명절 때면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정호야, 돈은 정직하게 벌어야 한다. 천천히 벌어도 정직하게 벌어라. 그 말씀이 지금도 가슴을 찌릅니다. 어머니는 통인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는데 김치 담그는 솜씨가 참 좋으셨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겨울이면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 앉아 김치를 버무리시던 모습이요. 손이 다 얼어서 빨개져도 절대 장갑은 끼지 않으셨습니다. 음식은 손맛이야. 장갑 끼면 짜게 되고 싱겁게 되고 손으로 맛을 봐야 해. 우리 집은 가난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세 남매 중 막내였던 저는 형과 누나 옷을 물려 입고 다녔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지금처럼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옷이 낡을 때까지 입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새벽에 우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칼바람을 맞으며 동네를 돌았죠. 자전거 짐칸에 우유병을 가득 싣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배달했습니다. 손잡이가 얼어서 장갑이 달라붙을 정도로 추웠지만 그래도 힘들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때 번 돈으로 처음 산 게 여의도 전자상가의 회색 워크맨이었는데 그걸로 들었던 카세트 테이프.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며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그 노래들을 들으며 꿈꿨던 미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순수한 믿음이요. 대학은 가지 못했습니다. 큰형이 대학 다닐 때 들어간 등록금 빚 때문이었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갔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2년을 보냈는데 그때 배운 무전 기술이 나중에 전자회사 취직할 때 도움이 됐습니다. 제대하고 바로 구로공단의 전자부품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시작 단계였습니다. 제가 일한 곳은 일본 수출용 TV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하루 종일 서서 불량품 검수를 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야근 수당이라도 더 받으려고 늘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나면 혼자 남아서 부품 검수하고 재고 정리하고 밤 10시, 11시가 기본이었죠. 집에 가면 온몸에서 남 냄새가 났는데 그래도 월급날이면 통장에 찍히는 숫자들이 참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7년을 다니다가 30에 결혼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죠. 을지로 문구점에서 일하고 있던 아내는 첫 만남에서 커피에 설탕을 2스푼이나 넣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렇게 단 걸 좋아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사소한 기억이 가슴 한켠에 사무칩니다. 결혼식은 청파동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하객이 많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모두 축의금을 듬뿍 넣어줬죠. 신혼집은 신림동 반지하였는데 장마철이면 벽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낡은 재봉틀로 커튼도 만들고 이불 커버도 바꾸고 좁은 집이지만 둘이 꾸며가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이었는데 처음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이제 나도 아버지구나 하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지더군요. 둘째는 3년 뒤에 딸을 낳았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아내는 애들 키우면서도 틈틈이 삭바느질을 했고 저는 회사 일 외에도 주말에는 예식장 주차관리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매달 통장에 조금씩 불어나는 잔고를 보면서 뿌듯했으니까요. IMF가 터졌을 때도 버텼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한다고 할 때도 야근을 더 열심히 했더니 살아남았죠. 주변에서 카드 돌려막기 한다고 할 때도 우리 부부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적금 깨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또 몇 년을 버텼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회사가 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동남아로 수출도 하고 저도 과장으로 승진했죠. 월급이 많이 올랐고 성과급도 제법 받았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게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쯤 우리 부부는 드디어 강북의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32평짜리였는데 밤에 거실에 누워서 이제 우리도 됐다 싶었죠. 아내는 베란다에 화분을 잔뜩 사다 놓고 주말마다 꽃을 가꾸었습니다. 그러다 2017년 10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퇴직을 2년 앞두고 있을 때였죠. 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대리가 옆자리로 와서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형, 비트코인 해보셨어요? 처음엔 뭔 소린가 했습니다. 비트코인이란 말은 뉴스에서 몇 번 들어봤지만 그게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김 대리가 자기 휴대폰을 보여주는데 빨간색, 파란색 선이 그어진 차트가 있더군요. 형, 제가 추석 때 받은 용돈 300만 원 넣었는데 2달 만에 1000만 원이 됐어요. 이거 진짜예요. 제가 증거 보여드릴게요. 통장 내역을 보여주는데 정말 그렇더군요. 그날 저녁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가? 다음 날부터 회사에서 김 대리를 붙잡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뭔지, 어떻게 사는 건지. 그러다 점점 주변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과 전산실의 박 과장은 이더리움으로 2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고, 주말 골프 모임에서 만난 정 사장은 리플로 5천만 원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만난 집사님도 요새는 가상화폐가 대세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30년 넘게 월급쟁이로 살아온 제가 투자는 또 무슨 하고 망설였죠. 하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퇴직하면 노후는 어떡하지? 남들은 다 돈 버는데 나만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다 11월 말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김 대리한테 부탁해서 업비트 계정을 만들고 공인인증서도 떼고 첫 거래를 시작했죠. 처음엔 1,000만 원만 넣어보자 했습니다. 그동안 적금 들었던 거랑 비슷한 금액이니까. 이러다가 다 잃어도 크게 후회는 없겠다 싶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12월 초부터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하루는 1,000만 원이 1,200이 되고, 다음 날은 1,500이 되고, 잠도 못 자고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아내가 여보, 밥 먹어요. 해도 안 들렸어요. 차트만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회사 일도 뒷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존버가 답이다. 다이아몬드 핸드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고, 저는 그게 마치 진리처럼 들렸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하루 종일 코인 방송을 틀어놨습니다. 비트코인은 미래의 금이다. 일론 머스크도 투자했다. 1억이 10억 된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그런가 싶더군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밤새도록 김 사장님의 가상화폐 강의, 코인 단타 왕의 비밀노트 같은 영상을 봤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코인 단체방도 여러 개 들어갔습니다. 1억도 가능하다. 개미가 승리하는 시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말들이 계속 올라왔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도박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였는데, 그땐 그게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12월 중순 제 계좌에 찍힌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어섰을 때 정신이 돌았습니다.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보다 한 달 만에 더 번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때부터 욕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코인에 빠져드는 걸 눈치챘는지 식사 때마다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그거 위험하다던데. 그만하는 게 어때요? 하지만 전 오히려 짜증을 냈죠. 당신은 몰라. 이게 4차 산업혁명이야. 새로운 시대의 돈이라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비트코인은 2천만 원을 넘어섰고, 제 수익도 1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퇴직금 예정액까지 담보대출 받아서 코인에 올인했죠. 은행 직원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물어봤지만 전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보고 하는 거예요. 2018년 1월 초 드디어 비트코인이 2,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제 계좌에는 1억 2천이 찍혔죠. 그날 밤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잘 살 수 있어. 제주도에 집도 사고 당신 평생 소원이던 카페도 차릴 수 있어.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1월 중순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도 다들 그러더군요. 존버는 승리한다. 떨어질 때가 매수 타이밍. 그 말만 믿고 더 샀습니다. 2월이 되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2천만 원대였던 비트코인이 1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제 통장 잔고도 반토막이 났죠. 그래도 곧 회복될 거야 하면서 버텼습니다. 심지어 대출을 더 받아서 똘똘한 알트코인이란 걸 사들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도박이었죠. 3월, 4월 계속 떨어졌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어요. 아내한테는 아직 괜찮아. 곧 오를 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 이미 그때 퇴직금 담보, 대출금도 다 날린 뒤였습니다. 결국 6월 모든 걸 아내에게 털어놨습니다. 퇴직금은 물론이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까지 총 2억 3천이나 나간 거였죠. 아내는 한숨도 안 쉬고 그저 먼 산만 바라보더군요. 그리고는 이제 그만해요. 제발.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아내의 눈빛이 잊히질 않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코인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순 없다. 다시 한 번만 제대로 해보자.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서 계속 투자했죠. 2019년에는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해서 이더리움도 사고 리플도 사고 하지만 늘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서 손실만 보았습니다. 그러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모든 게 멈춰선 것 같았죠. 그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골프 모임에서 만난 정 사장이 귀띔을 해줬어요. 김 사장, 지금 경기도 바깥쪽 부동산이 뜨고 있어. 3기 신도시 예정지라고 하더라고. 지금 이 기회야. 땅을 보러 갔는데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아파트 들어선다는 곳 주변으로 비닐하우스만 가득했어요.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은 자신만만했죠. 이거 확실합니다. 서울 집값 오르는 거 보세요. 여기도 곧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려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관련 기사도 다 찾아보고 인터넷 카페에서 개발 정보도 알아보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하자. 그렇게 다짐했죠. 남은 퇴직금과 대출을 끌어모아 계약금을 겨우 맞췄습니다.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였는데 분양가가 4억 5천이었어요. 제 빚 상황을 아는 아내는 또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완강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부동산이야. 코인이랑은 달라. 실물 자산이잖아. 무조건 오른다니까.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2년도 안 되어 4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입주도 하기 전에 시세 차익이 났죠. 2021년 8월 호가가 8억을 넘어섰을 때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매일 아침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시세를 확인했어요. 부동산 앱도 다운받아서 우리 아파트 시세만 들여다보고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이 이제 진짜 인생 역전이다 였습니다. 아내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사요. 그동안 반대만 했던 아내를 달래고 싶었던 거죠. 아내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프라다 매장에서 290만 원짜리 가방을 골랐습니다. 계산할 때 VIP 카드를 내미는데 그게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돈을 썼는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할부로 8천만 원짜리 제네시스 G80을 샀어요. 골프장 회원권도 샀고 제주도 펜션 분양권도 샀습니다. 옷도 명품관에서만 샀죠. 백화점 VIP 라운지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드디어 나도 성공했구나 하는 생각에 취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김 사장 요즘 잘 나가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죠. 골프 모임에서는 제가 밥값을 자주 계산했고 형님들 모시고 가끔 룸살롱도 갔습니다. 그때 술값으로 한 번에
300만 원씩 긁었는데도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그때는 은행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김 사장님, 신용대출 한도가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추가로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주식도 하고 또 다른 부동산에도 투자했죠. 그러다 2022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대출이자가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변동금리였던 주택담보대출은 이자가 2배로 뛰었고 신용대출도 이자만 월 200만 원이 넘었죠. 6월부터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의 조정기겠지 했는데 매달 1천만 원씩 떨어지더니 결국 6억대로 주저앉았어요. 대출금은 7억이 넘는데 집값은 6억. 막막했습니다. 밤에는 잠도 못 자고 계속 불안에 시달렸어요.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카드값은 연체되고 아내 몰래 대부업체 전화번호를 검색해보고 밤새 개인회생, 파산 같은 단어를 찾아보고 그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카드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A카드로 결제하고 B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고 그러다 한도가 다 막히자 사채까지 썼어요. 처음에는 이자가 월 5%라고 해서 한 달만 버티자 했는데 그게 또 다른 늪이었죠. 1,000만 원 빌린 게 석 달 만에 2천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체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골프 모임에도 나가고 동창회에도 나갔어요. 요즘도 잘 나가시죠? 그런 인사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뭐 그럭저럭 이러고 있었지만 화장실 가서 몰래 울었죠. 작년 9월 모든 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경매를 신청했어요. 아파트는 6억에 낙찰됐고 대출금 7억을 제하고 나니 빚만 1억이 남았습니다. 명품 가방이며 시계며 다 팔았지만 그래도 모자랐죠. 지금은 수원역 근처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방 2개짜리 빌라인데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국민연금 180만 원으로는 빠듯하지만 그래도 살만합니다. 퇴근길에 마주치는 옛 회사 동료들이 알아볼까봐 저녁에는 마스크를 쓰고 집 앞 공원을 산책합니다. 벤치에 앉아 있다 보면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코인 차트를 보며 밤새웠던 그 날들, 부동산 호재에 가슴 떨리던 그 순간들, 명품관에서 아내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던 그때,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그 절망의 시간까지.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돈을 잃은 게 아니었다는 것을. 진짜 잃어버린 건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나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 많은 돈다발보다 더 값졌던 건 퇴근길에 아내 손잡고 걷던 그 소소한 행복이었고, 월급날이면 시장 구경하며 떡볶이 사 먹던 그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운동회 날 달리기 할 때 힘차게 응원하던 그 뜨거운 가슴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혹시 여러분도 대박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남들은 다 돈 번다는 이야기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진정한 부자는 통장 잔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로 결정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는 진리를. 그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아내가 키우는 제라늄 꽃을 보며 생각합니다.
예전 강남 아파트 베란다에 화려했던 화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하지만 이 작은 제라늄 한 송이가 전해주는 일상의 행복이 그 어떤 명품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아니, 그때 진실로 보았더라면, 오늘도 누군가는 인생 역전을 꿈꾸며 잠들겠지요. 하지만 진정한 인생 역전은 더 가지려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작은 일상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